제10회 프랑스에서 다큐멘터리 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송은주입니다. 지난주 업로드가 좀 늦는 바람에 뭔가 또 금방 찾아온 기분이 있는데요. 그나저나, 네, 프랑스에서 다큐멘터리 봅니다. 프다봅이 벌써 10회를 맞았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요즘 개인적으로는 좀 침체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꾸준히 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에서 다큐멘터리 봅니다를 들어주시는 분들 여러분께서 반응을 잘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여기저기서 듣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제가 이 팟캐스트를 시작할 때 가장 큰 이유는 저 스스로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지만 사실 또 뭔가 이제 뭔가를 만드는 입장에서 자신이 만든 것이 당연히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닿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이제 여러분의 존재가 저는 숫자로만 보고 있지만 네. 그래도 저에게 또 힘이 되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럼 12월 첫째 주 프랑스 개봉 다큐멘터리 영화 소개하면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디 스미스 감독의 코코모 시티입니다. 미국 영화고요. 뉴욕과 뉴저지에 사는 4명의 흑인 트랜스젠더 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들의 삶을 여과 없이 진솔하게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찾아보니 올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상영이 됐었더라고요. 선댄스 영화제에서도 큰 호응을 얻은 영화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동네에서는 개봉을 안 해가지고 못 봤는데요. 2주 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큐멘터리 보기 행사에서 상영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때 보고 이야기할까 생각 중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알레산드라 셀레시아 감독의 프랑스 독일 합작 영화 라 메카닉 데 쇼즈입니다. 제목을 한국어로 옮기면 사물의 역학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야기가 조금 구조가 좀 특이한 것 같기도 하고 이야기 자체도 좀 특이한 것 같은데요. 약간 망가진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고치는 꿈을 가진 딸, 8층에서 떨어진 뒤 뒷다리가 마비된 고양이, 12명의 마비 환자를 모아서 진행하는 중국의 의학 실험, 이탈리아의 자동차 사고 등 뭔가 마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모아서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쳐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장 샤르르 위에 감독의 The Soiled Doves of Tijuana입니다. 프랑스 영화고요. 제목에 등장하는 티후아나는 멕시코의 북서쪽 바다 가까이 위치한 도시로 미국 샌디에고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감독은 이미 여러 번 이 도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은 적이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도시의 조나노르트라는 지역에서 떠돌이 여성들을 찍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옮긴 것 같습니다. 아마도 히피이거나 성노동자인 여성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영화 코코모 시티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할 영화는 이번 주 개봉 영화는 아니고요. 미리 보기 행사로 보고 온 개봉 예정작입니다. 바로 프랑스에서 12월 20일 개봉 예정인 프레데릭 와이즈먼의 새 다큐멘터리 영화 메뉴 플레지르 레 투아고호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이 됐었더라고요. 영화제 상영 제목은 메뉴의 즐거움 투아그로 가족이었습니다. 리미에르 페스티벌을 열기도 하는 리옹의 시네마테크 인스티튜트 리미에르에서 프레드릭 와이즈먼 감독님이 참석하시는 이제 미리 보기 행사가 있다고 해서 또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보러 다녀온 건데요. 감독님이 올해 93이시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까지 와주신다고 하니 안 보러 갈 수가 없어서 네, 갔죠. 영화는 프랑스 로안에 위치한 메종 투아고를 찍은 건데요. 1930년에 시작해 4대째 이어지고 있는 투아고 가족의 요식업 및 숙박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레스토랑은 1968년 미슐랭 가이드 3스타를 받았고요.
이 가족과 레스토랑의 역사를 짧게 훑어보면요. 1930년 현재 메종 투아고를 이끌고 있는 미셸 투아고의 할아버지인 장 바티스트 투아고와 그의 할머니 마리 투아고가 로안역 앞에 위치한 레스토랑 겸 호텔 건물을 인수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두 아들 장과 피에르가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우면서 부모님의 레스토랑을 물려받아 이름을 레 프ère 투아고가 번역하면 투아고호 형제로 바꿔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955년 미슐랭 가이드로부터 첫 번째 스타를 받고 이제 65년 두 번째 스타, 68년에 세 번째 스타를 받으면서 미슐랭 가이드 3스타 레스토랑이 된 거죠. 지금의 로안에 있는 메종 투아고는 피에르의 둘째 아들인 미셸과 그 미셸의 두 아들 세자르와 레오 그리고 미셸의 부인 마리 피에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역 앞에 있던 레스토랑을 2017년 정리하고 로안 근처에 있는 우슈라는 외곽 시골의 가스트로노미 레스토랑 르 부아선 페이를 열었고요. 미셸과 그의 큰아들 세자르가 셰프를 맡고 있습니다. 옆에 호텔도 같이 있고요. 둘째 아들은 조금 더 캐주얼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인 라 콜린 디 콜롱비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안 시내에 르 성트랄이라는 조금 더 대중적인 식당도 가지고 있고요.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이제 인스티튜트 리미에르의 디렉터인 티에리 프레모와 프레데릭 와이즈먼 감독의 대화가 상영에 앞서 있었습니다. 감독은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한 친구 집에 초대돼서 쉬다가 그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함께 맛있는 밥을 먹고 싶었대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레스토랑 르 부아선 페이어를 알게 됐고 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해요. 식사가 끝나갈 즈음에 셰프인 세자르가 나와서 인사를 했고 감독은 사실 내가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여기를 좀 찍어도 괜찮겠냐 라고 물었다는 거죠. 세자르는 아버지와 의논을 해봐야 한다고 하고는 들어갔대요. 그리고 30분쯤 뒤 돌아와서 뿌과빠? 그러니까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편지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촬영 준비를 했고 2022년 봄부터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인상적이었던 대화 중에 하나는 이제 티에리 프레모가 감독에게 주제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주문이나 뭐 요청 같은 거를 받냐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를 좀 찍어달라? 그런 주문이요. 특히 와이즈먼 감독님은 뭐 극장이나 박물관, 도서관, 시청 등 장소와 함께 그곳의 사람들을 찍으시니까 그런 요청이 들어올 법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에 감독님은 주문 같은 건 받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될 경우 자기가 그 주문에 맞는 이제 알맞는 작품을 내놔야 할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다고요. 근데 사실 또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자기 사진 한 장 찍어달라고 하면서도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영화를 찍어달라고 하면 얼마나 더 기대가 크겠어요. 또 이런 거장 감독이면 그 부담이 더 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감독님은 자기가 찍고 싶은 걸 찍는다고 하십니다. 티에리 프레모는 왜 이렇게 자꾸만 영화를 길게 찍냐고도 물어봤는데요. 네, 이번 영화도 4시간에 달하는 영화였습니다. 감독님이 말씀을 하시길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다면 어떠한 장소와 어떠한 공간, 일련에 일어나는 일들을 찍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주제가 생겨나고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을 전달하고 또 이제 그 안에서 관객이 능동적으로 그것들을 찾아내게 하기 위해서는 영화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80분이고 90분인 영화면 하나의 주제를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작품들은 그렇게 하나의 주제만을 던지는 영화가 아니다 보니 길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얘기할 이 영화도 길지만 감독님의 영화에서는 이제 어떠한 사건이나 이야기의 구조가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특히 이제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오늘 뭐 할 말이 별로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영화는 암흑 속에서 타이틀이 뜨면서 시작이 됩니다.
로안의 역이 가장 먼저 보이고 그 다음 아침 시장 풍경이 보입니다. 프랑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시장 모습이에요. 각종 과일, 채소, 향신료들이 보이고 채소를 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재료들을 함께 고르고 맛을 보고 서로 어울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 요리사들 같아요. 좋은 재료들을 고르기 위해서 함께 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클로즈업으로 찍은 각종 채소와 과일들의 인서트가 여러 장면 지나고 영화는 로안 도시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로안 시내에 위치한 투아고호 가족의 레스토랑 중 하나인 르 성트라를 비춥니다. 아침 시간 영업을 준비하기 위해 청소와 정리가 한창인 와중 한 테이블에서 미셸과 세자르 그리고 레오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메뉴 회의인 듯한데요. 어떤 소스를 내놓을 건지, 거기엔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어떤 맛을 내고 또 어떤 모양으로 접시에 담을지 열띤 대화가 오갑니다. 맛과 식감, 색, 모양 등 모든 것을 고려해 최상의 요리를 만들기 위한 토론인 거죠. 한참 동안의 토론이 지나고 영화는 시골 풍경으로 화면을 옮깁니다. 로안 근처인 우슈, 미셸과 세자르가 셰프를 맡고 있는 가스트로미 레스토랑 르 부아성 페이인데요. 역시 아침 시간 식자재를 실은 차량들이 도착을 하고 요리사들은 거기서 각종 재료들을 내립니다. 식자재를 정리하는데 고기, 생선, 조개, 채소 등 다양한 재료들이 있고요. 요리사들은 재료들 밑손질을 시작을 합니다. 생선의 비닐을 벗기고 살을 발라내고 조개들을 가려내고 고기 정형을 하고요. 이어서 주방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비춰지는데요. 요리의 주가 되는 재료부터 아주 작은 장식용 재료들까지 요리사들의 섬세한 손길을 거쳐 준비가 됩니다. 향신료를 아주 작게 다지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이미 작은 아몬드를 또 얇게 편으로 만들기 위해 채칼을 쓰고요. 프랑스 요리에서 또 디저트는 빠질 수가 없죠. 디저트를 만드는 파티시에들도 분주합니다. 초콜릿을 만들고 케이크를 굽고요. 카메라는 이렇게 분주히 재료 손질을 하며 요리의 기본을 준비하는 주방의 모습을 길게 보여줍니다. 주방을 떠난 카메라는 이제 레스토랑 홀을 보여주는데요. 서버들이 테이블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잔의 위치와 식기를 정말 각을 맞춰서 세심하게 놓는데요. 그 손길 하나하나에서 정성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홀은 전면이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밖에 초록 자연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자연이 어떠한 데코처럼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요리사들이 구입된 재료로만 요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스토랑이 시골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밖으로 나서면 들판과 숲인데요. 봄을 맞아 각종 식물들이 자라는 때 요리사들은 바구니를 들고 숲으로 향합니다. 나무에 핀 흰 꽃을 따는데요. 눈에는 익는데 제가 이름은 몰라서 찾아보니까 딱 총나무 꽃이더라고요. 목가적인 풍경은 계속 이어져서 이제는 들판으로 향합니다. 하얀 소들이 들판을 거닐고 있는데요. 미셸의 첫째 아들 세자르가 목장주로 보이는 남자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목장주는 들판의 풀들이 너무 많이 소들에게 뜯겨 땅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소들을 풀어놓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갓 자란 여린 풀을 소들이 좋아하는데 뜯긴 풀은 한 번은 다시 나지만 또 다시 뜯기고 나면 죽어버린다고요. 그러면 풀이 자라지 않고 땅은 황폐화되는 거죠.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소를 아무데나 풀어놓기보다는 구역을 정해서 한 구역의 풀들이 너무 뜯기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소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과하게 살집이 붙는 소를 키우는 대신 적당한 크기의 소를 키운다고 자신의 사육, 축산 철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셰프는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축산업자와도 협업을 하는 거죠. 길고 하얀 모자를 쓰고 테이블에 둘러 모인 요리사들은 브리핑을 듣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재료들이 들어오는지 듣고 이제 메뉴 관련해서도 짧은 의견들이 오갑니다. 홀에서도 서버들이 매니저를 통해서 메뉴 설명을 듣습니다. 손님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니까요. 그리고 예약 테이블마다 특이점이 있을 경우 설명을 또 하고요. 이어서 창문을 청소하는 청소부들의 모습이 보이고 레스토랑은 이렇게 손님을 맞을 준비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영화는 다시 분주한 레스토랑 주방으로 돌아오는데요. 셰프인 미셸이 디저트를 시식합니다. 그리고 담당 파티시에와 대화를 하며 개선할 디테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레스토랑의 정원에는 메뉴를 보며 식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가격대가 사실 꽤 높은 가스트로노미 레스토랑이다 보니 특별한 날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50주년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식사를 하러 왔다는 한 커플에게 직원이 와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음식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설명도 빠지지 않고요. 식사가 끝나갈 즈음에 셰프 미셸이 나와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방대해요. 오늘 나온 요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메종 트와고의 역사와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경영 철학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고요. 한창 손님을 맞이하는 시간대 주방은 어느 때보다 더 분주합니다. 고기를 굽고 민물가재를 삶아 손질하고 민트를 손질하고 아티초크를 튀기고 요리를 세팅할 때는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 손들이 아주 섬세하게 정성을 들여서 그 모양을 만듭니다. 손님들은 주방을 구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셸은 주방 설명도 해주는데요. 환기구가 모두 천장에 달려 있어서 가려진 공간 없이 탁 트인 주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꽤나 조용하다는 것도요. 저도 사실 요리 장면을 이 영화에서 보면서 처음 든 생각이 너무 조용한데? 였어요. 이게 아마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극 중의 주방이나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약간 클리셰처럼 이제 레스토랑의 주방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소리를 지르는 셰프가 있고 그 밑에 요리사들은 모두 쩔쩔매면서 예, 셰프! 이걸 외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다들 너무 조용히 요리를 하더라고요. 홀에서 주문이 들어와서 그걸 이제 홀 매니저가 불러주면 다들 적당한 크기로 위! 하고 이제 하던 일에 열중을 합니다. 이제 위는 예에 해당하는 이제 불어고요. 요리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보이는데 이게 이제 다른 날에 찍은 여러 장면들이 함께 섞여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리듬과 분위기에 맞춰서 장면들을 섞어서 편집을 한 것 같아요. 프랑스는 식사 후 디저트를 먹기 전에 치즈를 먹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때 이 레스토랑에서는 수십 종류의 아주 다양한 종류의 치즈가 준비된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손님들에게 고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껏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영화는 이렇게 레스토랑의 생리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중간중간 투아코 가족의 가족적인 면도 함께 보여줍니다. 미셸의 큰아들인 세자르의 딸에게 이제 이유식을 먹이는 장면이 또 그런데요. 그 자리에는 아기와 함께 미셸, 세자르 그리고 그의 와이프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 모인 자리에서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는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세자르가 주방에서 젖병을 이제 중탕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제 이게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 새소리가 들리고 연못 뒤에 작은 물벌레들이 보이는 평화로운 자연의 모습이 지나가고 영화는 이제 미셸의 둘째 아들인 레오가 셰프를 맡고 있는 꼴린디 꼴롱비에로 시선을 옮깁니다. 레오는 홀에서 홀 매니저이기도 하고 파트너이기도 한 리자에게 메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어떤 방식으로 요리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를 이야기하죠. 리자는 그것들을 모두 꼼꼼하게 노트를 합니다. 손님들에게 잘 설명을 해줘야 하기도 하고 또 알러지가 있는 손님의 경우에는 또 대처를 할 줄 알아야 되니까요. 이곳의 풍경도 비슷합니다. 홀에서는 메뉴와 예약 테이블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지고 주방은 분주하고요. 오늘날 메종 트와고회 요리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일본 요리에 영향을 받았다는 건데요. 미셸도 젊었을 때 일본을 자주 오가면서 영향을 받았고 레오 또한 일본에서 1년여간 지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스에 간장이나 미소를 쓰거나 일본 채소인 시소를 요리에 곁들이는 등 일식을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재해석해서 요리를 만들더라고요. 레스토랑을 떠난 카메라는 이번에는 염소 농장으로 향합니다. 미셸이 농장에 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염소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리고 염소젖 치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듣고 생산자와 이야기를 나누죠.
영화는 이렇게 꾸준히 요리사들이 재료 생산에도 큰 신경을 쓰고 생산자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서는 세자루와 레오 형제가 함께 유기농법으로 채소를 키우는 농장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직원들이 함께 몽스 치즈 공장을 방문하는 모습을 길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들이 레스토랑에서 손님에게 내놓는 식재료, 음식들이 어떻게 자란 재료들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배우는 거죠. 미셸은 와인 농장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유기농 와인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결국 모든 것은 땅에서 온다. 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맞죠. 정말 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결국 땅에서 오는 것이니까요. 메종트와고에서는 레스토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로안역 앞에 푸드트럭이 보이는데요. 뿌띠 귀진이라고 레오가 그 안에서 요리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줄을 서서 사고요. 비싼 가격에 가스트로노미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푸드트럭도 운영을 하면서 미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그들의 철학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어서는 호텔의 방을 청소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와인 저장고가 보이는데요. 와인 저장고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와인병들이 아주 그득그득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홀 직원들과 함께 와인 시음을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장면도 이어지는데요. 당연히 소개를 하려면 그 맛도 알아야 할 테니까요. 영화의 후반부는 역시나 주방에 시선을 둡니다. 메뉴를 맛보며 토론하는 미셸과 세자르 그리고 홀 매니저의 모습을 아주 길게 보여줘요. 계속해서 창의적인 요리를 하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는데요. 각종 재료들과 분주하게 일하는 요리사들 그리고 아름다운 요리들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정말 약간 아름다운 요리들의 향연이라고 할 것 같은 씬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그 순간에는 정말 밥을 든든히 먹고 보러 가길 얼마나 잘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식욕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어서는 미셸이 홀에 나와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인상적인 말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래서 감독도 이제 이 후반부에 그 장면을 넣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요리는 결국 나누는 행위라는 거죠. 자기가 요리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지만 그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영감을 얻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리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요. 그리고 이제 손님과 이야기하는 도중 레스토랑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는 미셸의 모습도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 언제 여기로 이사를 왔고 가족들이 어떤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이때 자세히 나오죠.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초반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지만 영화에서는 이렇게 뒷부분에 소개가 되면서 감독은 영화를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영화는 크레딧에 메뉴를 불러주는 홀 매니저의 목소리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위라고 외치는 요리사들의 목소리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소음들이 들리면서 끝납니다. 여느 와이즈먼 감독님의 영화들과 같이 이 영화를 통해 우리는 또 한 세상을 배울 수 있었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4시간으로 어떠한 한 세상을 배울 수 있다고 하면 사실 감독님의 영화는 그렇게 긴 게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감독님의 최근작들을 보면 대부분 어떠한 장소가 주가 되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계속 찍으신단 말이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어떤 보탬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감독님의 시선이 굉장히 인간적이고 따스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영화에는 음악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93세도 여전히 영화를 만드시는 감독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존경을 하게 됐고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약 10편이 넘는 다큐멘터리를 여기서 이야기했는데 요리를 다루거나 레스토랑을 다룬 다큐멘터리는 이번이 처음이었네요. 뭔가 굉장히 프랑스스러운 주제를 다룬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들으시는 플랫폼 혹은 제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주소는 blog.naver.com/흔주송_
heunjusong_입니다. 그럼 한 주 또 평안하고 근심 없이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